스님, 저는 왜 살아야 합니까? 아이의 물음에 노승은 갑자기 무덤을 무너뜨리며 말했다. 살 이유를 찾지 마라. 비가 들이치는 처마 밑은 서늘했다. 산허리를 휘감은 안개가 월영사의 낡은 단청을 집어삼킬 듯 눅눅하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빗줄기는 기와를 때리며 규칙적인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타닥, 타닥.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무지는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쥐고 있었다. 찬물은 이미 식어 미지근했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등 쪽으로 향해 있었다. 5살. 연수였다. 아이는 우비도 입지 않은 채 회색 승복이 젖어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빗물 웅덩이를 첨벙거리거나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와 춥다고 칭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는 달랐다.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정원에 심어진 석등이나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무지는 미간을 좁혔다. 저 아이는 너무 조용하다. 연수가 월영사에 온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일주문 앞에 포대기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다. 핏덩이나 다름없던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꽁꽁 언 얼굴로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기이한 침묵이 무진의 발목을 잡았다. 업보라 생각하고 거두었으나 아이가 자랄수록 무진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무진이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수야. 부르는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탁하게 울렸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무진은 툇마루를 내려와 젖은 흙을 밟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무진의 민머리와 승복 어깨를 적셨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였다. 연수는 흙탕물 속에 빠진 지렁이 한 마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꿈틀거리며 흙 속으로 파고들려 애쓰는 지렁이를 아이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다. 그저 무기질적인 관찰만이 존재했다. 비가 차다. 들어가자. 무진이 아이의 젖은 등을 가볍게 감싸 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스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무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꽂혔다. 이거 밟으면 아플까요? 무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잔인한 질문이 아니었다.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다. 생명은 모두 고통을 느낀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무진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아이들에게 의뢰하는 훈계였다. 하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빗방울이 아이의 속눈썹에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연수가 고개를 들어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무진의 심장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30년 전의 잔상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제가 없어지면요. 스님이 덜 힘들까요? 무진은 숨을 멈췄다. 빗소리가 순간적으로 차단된 듯한 적막이 흘렀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보통의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다거나 왜 엄마가 없냐고 묻는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생명의 본능이다. 하지만 연수는 자신의 소멸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진이 엄하게 물었다. 목소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다. 저는 밥도 많이 먹고 옷도 더럽히고 자꾸 아프잖아요. 제가 없으면 스님이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약도 안 사와도 되잖아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가리켰다. 이 지렁이도 비가 오면 나와서 사람들에게 밟혀요. 나오지 않았으면 안 밟혔을 텐데. 저도 그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스님이 안 힘들었을 텐데. 쿵. 무진은 가슴을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혐오였다. 뼛속 깊이 새겨진 근원적인 죄책감.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그 눈빛을 무진은 알고 있었다. 30년 전 기현이 그랬다. 스님, 저는 세상에 빛만 지는 놈입니다. 숨 쉬는 공기도 아깝습니다. 매일 밤 악몽처럼 되뇌던 제자의 목소리가 연수의 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무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잊으려 했다. 잊었다고 믿었다. 돌무덤 아래 묻어두고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그런데 고작 5살짜리 아이가 그 봉인을 뜯어내고 있었다. 무진은 아이의 어깨를 꽉 쥐었다. 힘이 들어간 손길에 아이가 인상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연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누가? 무진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누가 내게 그런 말을 가르쳤느냐?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냐? 밥벌레라고? 아니요. 연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냥 알아요. 마음이 그래요. 여기 가슴이 자꾸 묵직해요.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자신의 명치깨를 작은 주먹으로 툭툭 쳤다. 이걸 꺼내면 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 스님은 더 조용한 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무진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젖은 승복길이 맞닿으며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지만 무진의 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업카머이다. 자신이 지키지 못해 떠나보낸 제자가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하러 다시 돌아온 것이다. 스님, 저는 왜 살아야 합니까? 그때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행이 부족하다며 나무랐고 잡념을 없애라며 108배를 시켰을 뿐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차가운 주검이었다. 무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아이의 몸을 떼어냈다. 따라오너라. 어디로요? 내 그 돌멩이 같은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러 간다. 무진은 연수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뒷짐을 지고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법당이 아닌 사찰의 뒤편 출입이 금지된 숲길을 향하고 있었다. 신도들은 물론이고 절의 행자들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아둔 곳. 귀신이 나오는 숲이라 불리는 금역이었다. 연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발로 무진의 뒤를 따랐다. 질퍽거리는 흙길이 아이의 발목을 잡았지만 연수는 칭얼거리지 않았다. 숲은 대낮임에도 어두웠다.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끼 낀 바위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빗소리마저 나뭇잎에 가려져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변질되었다. 무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30년 동안 이 길을 수천 번도 더 오갔다.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숲이 갑자기 트이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기이한 것이 있었다. 성인 남자의 키만 한 높이로 쌓인 돌무덤.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이 분명했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이끼가 덮여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언뜻 보면 짐승을 막기 위한 방벽 같기도 했고 무너진 탑 같기도 했다. 연수가 멈칫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아이의 발을 묶었다. 스님, 저게 뭐예요? 무덤이다. 무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 무덤인데요? 비석도 없고 그냥 돌멩이만 있잖아요. 비석을 세울 자격이 없는 자의 무덤이다. 무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돌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저없이 맨 위에 올려진 돌 하나를 들어 바닥으로 던졌다. 쿵! 무거운 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연수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스님, 왜 그러세요? 무덤을 건드리면 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평소 절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가르쳤던 무진이었다. 탑돌이를 할 때도 돌 하나 떨어뜨릴까 조심하던 그였다. 그런 스님이 무덤을 파괴하고 있었다. 벌은 이미 받고 있다. 무진은 두 번째 돌을 들어 던졌다. 쿵! 살아있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받는 벌이 대수겠느냐. 세 번째 돌. 쿵! 돌이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무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덮었다.
노승의 기행에 연수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돌무덤 안에는 자신이 묻던 질문의 답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리 와서 보거라. 어느새 돌무덤의 절반이 허물어졌다. 무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수를 불렀다. 연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연수는 홀린 듯 다가갔다. 허물어진 돌틈 사이로 썩지 않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아빠진 색이 바랜 회색 승복 조각이 흙과 엉겨붙어 있었다. 30년 전이다. 무진이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나에게도 너처럼 질문을 던지던 아이가 있었다. 왜 살아야 하느냐고. 사는 게 지겹다고. 그 사람은 어디 갔는데요?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진은 대답 대신 남은 돌들을 미친 듯이 치워냈다. 마지막 큰 바위를 굴려내자 드러난 것은 나무 뿌리 사이에 엉켜있는 하얀 뼈였다.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사람의 형상을 한 두개골이 보였다. 작았다. 성인의 것이 아니었다. 연수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다. 여기 있다. 무진이 뼈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망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이곳에 가둔 녀석이 여기 있다. 기현이었다. 15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제자. 무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그것은 기현의 유언 때문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남지 않게. 무진은 그 유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아니, 그것은 변명이었다. 사찰의 명예가 추락할까 두려웠던 자신의 비겁함이 만든 돌무덤이었다. 30년 동안 무진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돌을 하나씩 쌓았다. 죄책감의 무게만큼 돌을 쌓고 또 쌓았다. 그런데 오늘 그 돌을 무너뜨렸다. 연수야. 무진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형형했다. 너는 살아야 할 이유를 물었지? 내가 답을 주마. 무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이의 대퇴골뼈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30년의 세월에 삭아버린 뼈는 가볍고 푸석했다.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무진은 뼈를 연수의 발치에 툭 던졌다. 이 꼴이 되기 싫어서 사는 것이다.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흙덩이가 되는 게 무서워서 악착같이 사는 것이다. 그것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희망을 줘야 할 종교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다. 연수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름답다는 말은 기만이다. 벼랑 끝에 선 자에게는 바닥의 참혹함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 연수는 발밑에 놓인 뼈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젖은 하얀 뼈.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싫어요. 연수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건 싫어요.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분명한 삶에 대한 의지였다. 차라리 없어지고 싶다던 아이가 흉측한 죽음의 실체를 목격하자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무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삼켰으나 표정은 여전히 냉혹했다. 싫다면 증명해라. 어떻게요? 찾아라. 내가 이 뼈 조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걸 찾기 전까진 넌 밥을 먹을 자격도 잠을 잘 자격도 없다. 무진은 몸을 돌렸다. 내려가자. 비가 거세지는구나. 그날 밤. 연수는 고열에 시달렸다. 39도가 넘는 열덩어리가 되어 끙끙 앓으면서도 아이는 헛소리를 했다. 안 돼요. 돌무덤은 싫어요. 무진은 밤새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생각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30년 전 기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침묵을 깼지만 대신 아이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새벽녘 열이 내린 연수가 눈을 떴을 때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하지만 무지는 몰랐다. 이 선택이 연수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고 갈지, 그리고 그 운명이 사찰 밖에서 웅크리고 있던 또 하나의 생명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 월영사의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낑낑거리는 짐승의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비는 그쳤으나 안개는 여전히 월영사의 허리를 휘감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산사의 아침 공기는 물기를 잔뜩 머금어 무거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었다. 연수는 법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식은 땀에 젖은 승복이 등짝에 달라붙어 불쾌했다. 하지만 아이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자꾸만 어제 보았던 하얀 뼈가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는다.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고 뼈만 남는다. 그 뼈조차 부서져 가루가 된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하고 폭력적인 진실이었다. 무진 스님은 그 진실을 날 것 그대로 아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연수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앙상했다. 얇은 피부 아래로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쳤다. 만지면 따뜻했다. 하지만 이 온기도 언젠가는 식을 것이다. 돌무덤 속의 그 형처럼. 증명해라. 무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가 뼈 조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찾아라.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연부를 외우면 될까?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될까? 아니면 마당을 깨끗이 쓸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어떤 행동도 결국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낑. 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월영사는 산새가 험해 바람이 불면 처마 끝의 풍경이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하지만 풍경 소리와는 달랐다. 쇳소리가 아닌 젖은 소리였다. 살아있는 것의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고통의 신음이었다. 끼잉. 소리는 일주문 쪽에서 들려왔다. 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호기심보다는 어떤 의무감이 앞섰다. 살아있는 것의 소리. 자신처럼 아픈 것의 소리. 아이는 툇마루를 내려와 고무신을 꿰어 신었다. 질퍽한 마당을 가로질러 거대한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안개가 짙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일주문 기둥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흙더미인 줄 알았다. 아니면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걸레 뭉치처럼 보였다. 연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뭉치가 움찔거리며 움직였다. 개였다.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였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털은 진흙과 오물로 뒤덮여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에 젖은 털들이 엉겨붙어 앙상한 갈비뼈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쪽 눈은 눈곱으로 붙어 떠지지 않았고 나머지 한쪽 눈만이 힘겹게 연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 연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아지는 덜덜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뒷다리 하나가 기이하게 꺾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산짐승에게 당했거나 벼랑에서 구른 모양이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다. 그 작고 여린 몸뚱어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연수는 어제 보았던 돌무덤 속의 유골을 떠올렸다. 이 강아지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흙 속에 묻힐 것이고 살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결국엔 하얀 뼈만 남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연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동질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공포. 강아지가 연수를 향해 젖은 코를 들이밀었다. 킁킁거리는 소리가 났다. 살려달라는 애원 같기도 했고 체온을 나누어 달라는 본능적인 몸짓 같기도 했다.
연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무진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지금이라면 몰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스님은 엄격했다. 수행에 방해되는 것은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게다가 다 죽어가는 짐승을 거두는 것은 또 다른 업을 쌓는 일이라며 반대할 것이 뻔했다. 그냥 두고 갈까? 연수는 망설였다. 못 본 척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산속의 짐승은 약하면 죽는 것이 이치라고 배웠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눈을 감으면 편해질 수 있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다시 한번 울었다. 낑. 그 소리가 연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치 어제 자신이 무진 스님에게 했던 말처럼 들렸다. 저는 왜 없어지면 안 되나요? 강아지는 묻고 있었다. 나도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야 하느냐고. 연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었다. 이 강아지가 죽어서 뼈만 남는 꼴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일과 같았다. 연수는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연수는 숨을 참으며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다. 따뜻하게 해줄게. 연수가 속삭였다. 내가 안 춥게 해줄게. 아이는 도망치듯 일주문을 지나 사찰 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 연수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구석에 개어놓은 낡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이불의 감촉이 낯선지 잠시 웅크리더니 이내 긴장이 풀린 듯 늘어졌다. 얕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연수는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의 젖은 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조심조심 진흙을 닦아내자 하얀 털이 조금씩 드러났다. 꺾인 다리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있었느냐? 무진 스님이었다. 연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려 강아지를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그 존재를 숨길 수는 없었다. 젖은 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있었다. 무진의 시선이 연수의 등 뒤로 향했다가 다시 연수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게 무엇이냐? 낮고 엄한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수가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은 나쁘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비켜보거라. 무진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그 위압감에 연수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비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팔을 벌려 뒤를 막아섰다. 안 돼요. 연수가 고개를 들고 무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쫓지 마세요. 불쌍한 애예요. 무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다 거둘 수는 없다. 이곳은 절이다. 짐승을 키우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밖에 두면 죽어요. 죽는 것도 그놈의 운명이다. 억지로 살려놓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느냐? 다친 짐승은 어차피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잠시 명줄을 늘려놓는 것은 놈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이다. 무진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이었다.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비일 수도 있었다. 어제 돌무덤 앞에서 무진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했다. 하지만 연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연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뼈다귀랑 다르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무진의 눈이 커졌다.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따뜻해요. 심장이 뛰어요. 뼈가 아니에요. 연수는 뒤로 손을 뻗어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었다. 제가 살릴 거예요. 밥도 제밥 나눠줄 거고요.
똥도 제가 치울 거예요. 스님 귀찮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버리지 마세요. 연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제가 밥벌레 안 하고 이 아이 밥벌레 할게요. 무지는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왜 살아야 하냐며 존재를 부정하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지금 고작 하루 만에 하찮은 미물을 살리기 위해 엎드려 빌고 있었다. 자신의 밥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누군가의 밥벌레가 되겠다는 것을 자처하고 있었다. 무지는 연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젖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증명인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타인을 살리는 것에서 찾으려는 것인가? 위태로운 선택이었다. 대상이 사라지면 삶의 이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30년 전 기현도 그랬다. 기현은 다친 새나 벌레를 주워와 정성껏 돌봤다. 하지만 그들이 죽을 때마다 기현의 영혼도 조금씩 깎여나갔다. 결국 지키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기현도 사라졌다. 연수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무지는 두려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무진이 차갑게 말했다. 정이 들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된다. 저 짐승이 죽으면 너는 또다시 울게 될 것이다. 그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연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울어도 돼요. 뭐라? 나중에 울더라도 지금은 살려야겠어요. 나중에 아픈 건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쫓아내면 저는 평생 아플 것 같아요. 저 돌무덤처럼 가슴에 돌이 들어찰 것 같아요. 무진은 입을 다물었다. 돌무덤처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무진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정확히 무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30년 전 제자를 쫓아내고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아온 무진의 삶을 꿰뚫어 본 것이다. 무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패배였다. 논리로도 감정으로도 아이를 이길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이 아이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약속할 수 있느냐? 무진이 물었다. 네. 내 밥을 나눠주고 내가 치운다고 했다. 내 도움은 없을 것이다. 절 살림을 축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내 몫을 덜어서 저놈을 먹여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연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비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였다. 네. 약속해요. 제 밥 반만 먹을게요. 아니 3숟가락만 먹어도 돼요. 시끄럽다. 무지는 짐짓 화난 척하며 뒤를 돌았다. 그리고 냄새난다. 씻겨라. 절간의 짐승 냄새 배는 꼴은 못 본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연수의 목소리가 활기에 찼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무지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연수가 강아지에게 들었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된대.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지는 마루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무진이 중얼거렸다. 그 말은 연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30년 전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지키는 것이 생이라 했던가. 그렇다면 잃는 것은 사인가. 아이는 이제 막 생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 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 낭떠러지로 향할지, 꽃길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무지는 기도할 뿐이었다. 이번만큼은 돌무덤을 싸는 일로 끝나지 않기를. 그날부터 연수의 하루는 백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름은 단순하게 백구라 지었다. 무진이 이름을 지어주면 정떼기 힘들다며 핀잔을 주었지만 연수는 고집을 부렸다. 이름이 있어야 불렀을 때 대답을 하고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아이의 논리였다. 연수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절반 덜어내 물에 말았다. 고기는 없었지만 두부를 으깨 섞어주었다. 다리가 부러진 백구는 처음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연수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백구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먹어야 살아. 먹어 제발. 연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기적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온 연수를 향해 방 안에서 꼬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타닥타닥. 바닥을 치는 경쾌한 소리였다. 문을 열자 백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아 있었다. 백구야. 연수가 달려가 녀석을 끌어안았다. 백구는 연수의 볼을 핥았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따뜻했다. 살아있음의 감촉이었다. 그날 연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무진이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무뚝뚝하고 어둡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무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다. 백구는 빠르게 회복했다. 비록 뒷다리 하나는 절개되었지만 뛰어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녀석은 연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연수가 마당을 쓸면 빗자루를 물고 장난을 쳤고 연수가 법당에서 절을 하면 그 옆에 엎드려 기다렸다. 절의 정막이 깨졌다. 게 짖는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신도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절뚝거리며 꼬리를 흔드는 백구의 모습에 이내 미소를 지었다. 동자 스님 친구가 생겼네. 보살님들이 몰래 백구에게 간식을 쥐어주기도 했다. 연수는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백구가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멧돼지를 잡으러 다니는 밀렵꾼들이 덫을 놓았는데 덫에 걸린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였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30년 전 실종된 아이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월영사까지 올라왔다. 무진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찻잔을 떨어뜨렸다. 깨진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돌무덤을 파헤친 지 2달. 세상이 그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깨진 찻잔 조각이 무진의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선혈이 몽글몽글 솟아올랐다. 핏방울은 바닥에 쏟아진 맑은 찬물 위로 떨어져 검붉게 번져나갔다. 마치 맑은 연못에 잉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불길한 확산이었다. 스님, 피나요? 마당에서 백구와 놀던 연수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이는 백구를 툇마루 아래에 밀어넣고는 자신의 승복 자락으로 무진의 손을 감싸쥐었다. 제가 약 가져올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연수는 무진이 말릴 새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아이는 작은 구급 상자를 들고 나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솜씨가 제법 야무졌다. 백구를 돌보며 생긴 요령이었다. 호, 호. 연수가 밴드 위에 입김을 불었다. 이제 안 아프죠? 무진은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근심 가득한 눈망울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이야기하던 아이였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타인의 상처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백구를 살리면서 연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무진이 그토록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 없었던 자비심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이가 밝아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연수야. 네, 스님. 오늘부터 며칠간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묵언 수행을 할 것이다. 외부인이 와도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연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왜요? 누가 오는데요? 산 짐승이 내려온다는구나. 무진은 거짓말을 했다. 차라리 짐승이라면 나았다. 총이나 덫으로 쫓아낼 수 있으니. 하지만 인간이 몰고 오는 업보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온 소문. 덫에 걸린 시체. 30년 전의 아이. 그것은 명백히 기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기현의 유골은 2달 전 연수와 함께 본 뒤 숲속 더 깊은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음지에 다시 묻었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었다니. 도대체 누구의 시체란 말인가? 그때였다. 컹, 컹, 컹. 툇마루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백구가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적인지 아군인지 본능적으로 감지한 짐승의 경고였다. 동시에 사찰 입구의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박, 자박.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등산객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친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연수야. 방에 들어가 있거라. 백구 데리고. 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운을 감지한 연수는 군말 없이 백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걸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진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안개를 뚫고 일주문을 넘어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등산 점퍼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거친 피부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형사였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냄새가 났다.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냄새. 죄지은 자를 쫓는 사냥꾼의 냄새가 진동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월영사의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절이 참 깊은 곳에 있네요. 사내가 시선을 내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주지 스님이십니까? 그렇소만. 누구신지. 무진은 뒷짐을 진 채 물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 박 형사라고 합니다. 박 형사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귀한 곳에 누추한 발걸음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요. 경찰이 올 일은 없을 텐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해서 담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틈새로 새어 들어오더군요. 박 형사는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닐 지퍼백에 담긴 물건이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무진의 시선이 비닐백에 고정되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안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나무 염주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통의 염주가 아니었다. 알 하나하나에 옴자가 새겨진 특이한 문양의 염주. 30년 전 무진이 기현에게 직접 깎아주었던 바로 그 염주였다. 이게 왜? 무진은 무심코 입을 열 뻔했다가 황급히 입술을 닫았다. 동요를 들켜서는 안 되었다. 알아보시는 눈치네요. 박 형사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이 근처 야산, 그러니까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골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덫을 확인하던 엽사가 찾았죠.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배낭 안에서 나왔습니다. 배낭. 기현이 떠나던 날 메고 있던 그 가방이었다.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스님. 그 배낭 안에 유골은 없었다는 겁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이 염주만 덩그러니 있었죠. 마치 누군가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박 형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30년 전 이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던 아이가 하나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이름이 한기현. 당시 15세. 가출 신고도 실종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발했죠. 무진은 침착하게 호흡을 골랐다. 제 발로 나간 아이요. 중 노릇이 힘들다고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었소. 그게 죄가 됩니까? 죄는 아니죠. 그런데 배낭이 왜 땅속에서 나옵니까? 제 발로 나간 놈이 가방을 땅에 묻고 맨몸으로 갑니까? 박 형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리고 배낭 안에서 나온 일기장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더군요. 일기장. 무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기현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끄적거리고는 했다.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었다. 뭐라고 적혀 있었소? 죽고 싶다. 스님이 나를 죽인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박 형사가 음조리듯 말했다.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수행이 힘들어서 한투정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 찜찜한 문장 아닙니까? 스님이 나를 죽인다라니. 무진은 표정을 굳혔다.
마음을 죽이라는 뜻이었을 거요. 번뇌를 끊고 욕망을 죽이라는 가르침을 그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나 보. 해석이 참 편하시네요. 박 형사는 비닐백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튼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유골이 없으니 살인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종 사건으로 재수사할 명분은 충분하니까요. 조만간 감식반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절 바닥, 기둥, 앞마당까지 샅샅이 뒤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영장 없이는 한 발짝도 들릴 수 없어. 물론이죠. 영장 청구하고 올 겁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십시오. 박 형사는 고개를 까닥하고는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나가려던 박 형사가 멈칫하며 툇마루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 키우십니까? 닫힌 방문 틈 사이로 연수의 작은 고무신이 보였다. 업동이요. 절 앞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었소. 요즘 세상에 업동이라. 호적은 올리셨습니까? 아직이요. 그것도 문제네. 아동복지법 위반일 수도 있고. 스님, 여러모로 곤란해지시겠습니다. 박 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자갈길을 걸어 내려갔다. 자박, 자박.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무지는 석상처럼 서 있었다. 다친 손가락에서 배어나온 피가 밴드를 적시고 있었다. 30년 전의 과거가 무덤을 뚫고 나와 목을 조르고 있었다. 기현의 시신은 무진이 숨겼다. 하지만 배낭은? 무진은 배낭까지 챙기지 못했다. 기현이 숲속 어디엔가 벗어두고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그것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모든 게 끝이다. 숲속 깊은 곳에 다시 묻은 유골도 결국엔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무진은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사체 유기범이 된다. 월영사는 폐쇄될 것이고 연수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연수. 무진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막 웃음을 찾은 아이였다. 백구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기뻐하던 아이였다. 그 아이를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기익.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연수가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다. 스님, 그 아저씨 갔어요? 연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른들의 세계에 흐르는 긴장과 공포를. 무진은 애써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갔다. 길을 물어보러 온 나그네였다. 근데 왜 스님한테 화를 냈어요? 스님이 나를 죽인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들었구나. 무진은 쓴웃음을 삼켰다. 잘못 들은 게다. 불경 이야기를 한 것이야. 마음속 나쁜 생각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지. 연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방문을 활짝 열고 백구를 내보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마당으로 뛰어나와 무진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스님, 우리 오늘 저녁엔 뭐 먹어요? 백구가 배고프대요. 연수의 해맑은 질문이 무진의 가슴을 찔렀다. 이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무진은 결심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30년 전에는 도망치고 숨겼지만 이번에는 지켜야 했다. 기현을 지키지 못했던 빚을 연수를 지키는 것으로 갚아야 했다. 연수야. 네. 오늘 밤에 여행을 갈 것이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아주 멀리. 백구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도주였다. 비겁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무진에게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연수를 안전한 곳, 아는 지인이 있는 암자에 맡겨야 했다. 그리고 자신은 돌아와서 죗값을 치르든 해야 했다. 연수마저 휩쓸리게 할 수는 없었다. 와, 신난다. 백구야, 우리 여행 간대. 연수는 펄쩍 뛰며 좋아했다. 그 모습이 처연해서 무진은 고개를 돌렸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무진은 최소한의 짐을 챙겼다. 연수의 옷까지, 비상금, 그리고 30년 전 기현이 남겼던 마지막 메모. 보지 말아주세요. 그 메모를 품에 넣으며 무진은 합장했다. 부처님, 부디 이 아이만큼은 살게 해주소서. 무진은 자고 있는 연수를 깨웠다. 백구도 잠결에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조용히 해야 한다. 밤길이라 위험해. 무진은 연수의 손을 잡고 백구를 앞세워 월영사 뒷문을 나섰다. 앞문으로 나가면 혹시 모를 잠복 경찰에게 들킬 수도 있었다. 험하더라도 뒷산 능선을 넘어 국도변으로 빠지는 길을 택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산길을 걷는 것은 늙은 무진에게나 어린 연수에게나 고역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백구만이 간간히 킁킁거리며 길을 안내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였다. 앞서가던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어둠 속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르르르. 백구야, 왜 그래? 연수가 백구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멈춰라. 무진이 다급하게 연수를 잡아채 뒤로 숨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랜턴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박 형사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경찰 2명이 뒤에 서 있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십니까, 스님? 박 형사가 웃으며 말했다. 설마 야반도주라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진은 절망했다. 모든 퇴로가 막혀 있었다. 박 형사는 처음부터 무진이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뒷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보내주시오. 무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잡아가도 좋으니 아이는 상관없는 일이오.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죠. 박 형사가 손전등을 연수 얼굴에 비췄다. 눈부신 빛에 연수가 눈을 찡그렸다. 꼬마야, 이리 와라. 아저씨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박 형사의 손이 연수에게 뻗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앙! 백구가 박 형사의 손목을 물었다. 아! 이 미친 개새끼가! 박 형사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백구는 나가떨어져 흙바닥에 뒹굴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으르렁거렸다. 작은 몸뚱어리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녀석은 물러서지 않고 연수의 앞을 막아섰다. 백구야. 연수가 울부짖으며 백구를 안았다. 건드리지 마요. 우리 백구 때리지 마요.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경찰봉을 꺼내 들었고 다른 경찰들이 무진을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손대지 마라. 내 발로 가겠다. 무진이 소리쳤다. 대신 아이와 개는 건드리지 마라. 약속해라. 그러면 순순히 따르겠다. 박 형사는 피가 나는 손목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다. 노인과 아이를 상대로 무력을 썼다가는 과잉 진압으로 문제될 수 있었다. 좋습니다. 스님은 서동행하시고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하겠습니다. 안 돼요. 스님. 연수가 무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저 안 갈래요. 스님이랑 있을래요. 백구도 같이 가야 해요. 무진은 무릎을 꿇고 연수의 눈높이를 맞췄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다. 연수야. 잘 듣거라. 흐흑 스님. 이건 술래잡기다. 내가 술래가 되어 잡혀주는 것이다. 내가 숨어야 내가 이기는 놀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수는 똑똑했다. 이것이 놀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가마. 내가 백구를 살렸듯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것이다. 무진은 억지로 연수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일어서서 경찰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철커덕. 차가운 수갑이 무진의 손목에 채워졌다. 30년의 업보가 쇳덩이가 되어 손목을 조여왔다. 무진은 연행되어 산을 내려갔다. 뒤에서 연수의 울음소리와 백구의 짖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며 따라왔다. 무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무진은 몰랐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자신이 알고 있던 30년 전의 진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현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텁텁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미세한 소음을 내며 깜빡거렸다.
웅웅거리는 그 소리가 무진의 이명을 자극했다. 그는 쇠로 만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수갑찬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무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스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박 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입을 열었다. 우리가 바보는 아닙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이, 그리고 스님의 앞뒤 안 맞는 진술. 게다가 어제는 야반도주까지 시도하셨죠. 이 정도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오. 그럼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배낭은 땅속에서 나왔는데 주인은 없습니다. 스님이 죽여서 묻었든 죽은 걸 보고 묻었든 시체의 위치를 아는 건 스님뿐입니다. 자백하시죠. 그래야 정상 참작이라도 됩니다. 무진은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기현의 유골이 묻힌 곳을 말하는 순간 기현의 마지막 부탁인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는 유언을 어기는 것이 된다. 게다가 지금 유골을 밝히면 자신은 꼼짝없이 살인범이나 사체 유기범이 되어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 연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다. 무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스님은 그 아이가 자살했다고 믿고 계시죠? 무진이 눈을 떴다. 유서가 있었으니까요. 보지 말아주세요. 그 쪽지 하나 때문에 30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겠죠. 아이를 외롭게 만든 건 나다.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면서 박 형사가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과수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무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30년 전 기현이 절에서 썼던 습작 노트의 일부와 배낭에서 발견된 쪽지를 비교 분석한 감정서였다.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배낭에서 나온 쪽지, 그러니까 스님이 유서라고 믿었던 그 메모. 기현군의 필체가 아닙니다. 쿠궁. 무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렸다. 호흡이 턱 멈췄다. 뭐라고?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다릅니다. 필압도 다르고 자음의 꺾임도 달라요. 누군가 기현 군인 척하고 쓴 가짜라는 겁니다. 무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갑이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취조실을 울렸다. 가짜라고? 그 쪽지가 가짜라면 기현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다. 누군가 기현을 해치고 자살이나 가출로 위장하기 위해 쪽지를 남겨둔 것이다. 아! 무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지난 30년. 무진은 매일 밤 돌무덤을 쌓으며 빌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편안하기를. 내가 너를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 뜻대로 아무도 모르게 보내주겠노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무진은 기현의 유언을 지킨 것이 아니라 기현을 죽인 살인자의 범죄를 덮어준 꼴이 된 것이다. 살인자가 원하는 대로 시체를 숨겨주고 사건을 영원히 미궁 속에 빠뜨린 공범. 그게 바로 나였다니. 누구냐?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에서 핏발이 섰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무진의 고함에 박 형사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노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섬뜩할 정도였다. 그걸 밝히려면 시체가 필요합니다. 박 형사가 차분하게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스님, 이제 고집 그만 피우십시오. 아이는 자살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차가운 흙바닥에서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범인을 돕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났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의 섣부른 자비가, 나의 오만한 판단이 아이를 2번 죽였다. 무진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알려주겠소.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리다. 같은 시각.
시내 외곽에 위치한 희망보육원.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어 감옥을 연상케 했다. 연수는 2층 생활관 구석 침대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또래 아이들 10수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아이,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 지르는 아이, 구석에서 우는 아이. 온갖 소음이 뒤섞여 귀가 멍했다. 하지만 연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다. 월영사에서 보던 맑고 높은 하늘이 아니었다. 야, 신입. 누군가 연수의 어깨를 툭 쳤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연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자아이였다. 너 벙어리냐? 아까부터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백구. 뭐? 백구는 어디 있어? 연수의 질문에 남자아이가 키득거렸다. 백구? 아, 너랑 같이 왔다던 그 똥개? 걔는 여기 못 들어와. 보호소로 갔겠지. 보호소가 어디야? 그게 보호소 말이야. 거기 가면 뭐 하겠냐? 주인 없는 개들은 며칠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시킨대. 주사 나서 죽이는 거. 안락사. 죽이는 거. 연수의 동공이 흔들렸다. 어제 경찰 아저씨들은 말했다. 강아지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거짓말이었다. 어른들은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돌무덤 속의 뼈처럼 만들려고 백구를 끌고 간 것이다. 연수는 벌떡 일어났다. 비켜. 뭐? 이 조그만 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남자아이가 연수의 가슴을 밀쳤다. 연수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등이 욱신거렸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구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떨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기다리며 왜 오지 않느냐고 낑낑거리고 있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지켜주겠다고, 밥벌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연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무진 스님이 말했다. 울면 지는 것이다. 울 시간이 없었다. 백구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스님도 구해야 했다. 스님은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지만 연수는 알았다. 스님은 자신을 대신해 잡혀간 것이다. 연수는 주먹을 쥐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보다 단단했다. 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밤 11시. 보육원의 소등 시간이 지났다. 당직 선생님의 코트 자락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연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고는 소리, 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연수는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갔다. 2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에는 높았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낡은 가스배관이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연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방충망은 뜯겨 있어 열려 있었다. 쇠창살 사이의 간격은 어른 머리는 못 빠져나가도 5살 연수의 마른 몸뚱어리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겨울밤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연수는 쇠창살을 잡고 몸을 비틀어 밖으로 빠져나갔다. 발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무서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다. 손을 놓치면 머리가 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백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자신의 앞을 막아서던 그 용감한 모습. 나도 할 수 있어. 연수는 가스배관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쇠 파이프가 살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배관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손바닥이 쓸려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툭. 바닥에 발이 닿았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다. 성공이다. 연수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은 담벼락이 보육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정문 옆 경비실 쪽에는 개구멍만 한 배수로가 있었다. 낮에 봐둔 곳이었다. 연수는 바닥을 기어서 배수로를 통과했다. 오물 냄새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보육원을 빠져나오자 텅 빈 도로가 나타났다. 가로등만이 듬성듬성 서 있는 낯선 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백구는 어디에 있을까? 연수는 막막함에 잠시 멈춰섰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환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고무신 한 짝이 벗겨졌다. 연수는 멈추지 않고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투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들과 함께 월영사 뒷산에 올랐다. 포승줄에 묶인 채 산을 오르는 무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했다. 이쪽입니까? 박 형사가 앞장서며 물었다. 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존에 돌무덤이 있던 곳에서 더 깊이 들어간 골짜기. 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지였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가리켰다. 저기 저 아래에 묻었소. 경찰들이 달려들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깡깡. 삼날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나왔습니다. 한 경찰이 소리쳤다. 흙더미 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유골이 드러났다. 30년의 세월을 견딘 뼈였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것 봐라. 박 형사가 두개골을 들어 올렸다. 스님, 보십시오. 무진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억지로 시선을 고정했다. 마주해야 했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두개골의 뒷부분 후두부 쪽에 선명한 함몰 흔적이 있었다. 보이시죠?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둔기 같은 걸로 아주 강하게 가격당한 겁니다.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타살. 명백한 타살이었다. 누군가 기현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리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것도 모르고 무진은 아이의 시신을 숨겨주며 살인자를 도왔다. 으아! 무진은 땅을 치며 오열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산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멍청한 늙은이가 아이를 2번 죽였어. 무진의 눈물에 흙바닥이 젖어 들어갔다. 박 형사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슬픔이었다. 감식반 주변 샅샅이 뒤져. 흉기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박 형사가 무진에게 다가갔다. 스님, 우시라고 데려온 거 아닙니다. 기억해내세요. 30년 전 이 산을 오르내리던 사람. 기현군과 가깝게 지냈거나 혹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짚히는 게 없습니까? 무진은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없었다. 월영사는 고립된 절이었다. 신도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다. 기현은 늘 혼자였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 아니, 한 명 있었다. 무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다. 기현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절에 찾아왔던 낯선 사내.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묘하게 절 주변을 맴돌던 남자. 기현과 툇마루에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남자. 무진이 누구냐고 묻자 기현은 당황하며 그냥 길을 묻는 분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었다. 그 남자의 손목. 그래, 그 남자의 손목에 흉터가 있었다. 불에 댄 듯한 화상 자국. 화상. 무진이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남자. 그자가 기현이를 만났었소. 박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오. 하지만 얼굴은 기억하오.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그때 박 형사의 무전기가 치직거리며 울렸다. 반장님, 여기 상황실입니다. 무슨 일이야?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제 맡긴 그 꼬마 탈출했답니다. 뭐? 무진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방범창 뜯고 도망쳤다는데요. 지금 경찰 병력 풀어서 찾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무진을 쳐다보았다. 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수야. 이 추운 날씨에 그 어린 것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지만 무진은 직감했다. 연수가 향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유기견 보호소. 백구가 잡혀간 곳. 형사 양반. 부탁이요. 무진이 박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내 죄는 달게 받겠소. 제발 제발 그 아이부터 찾아주시오. 그 아이는 지금 백구를 찾으러 간 거요. 그 몸으로 길바닥을 헤매다간 얼어 죽소. 박 형사는 무진을 내려다보았다. 범죄자의 비굴함이 아닌 자식을 잃은 아비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젠장. 박 형사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 병력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주변 수색해. 아이 인상착의는 어제랑 똑같다. 승복 입고 있고 머리 깎은 꼬마야. 빨리 움직여. 차가운 바람이 부는 국도변. 연수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가 났고 승복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지나가던 차들이 빵빵거렸지만 연수는 들리지 않았다. 표지판에 유기동물 보호소 OKM라고 적혀 있었다. 그를 모르는 연수였지만 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승용차 한 대가 연수의 옆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얘야, 여기서 뭐하니? 위험하게. 중후한 목소리의 신사였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개를 찾으러 가요. 연수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보호소 가는 길이니? 태워다 줄까? 아저씨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남자는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수는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 차는 타지 말라고 배웠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다. 백구를 빨리 보고 싶었다. 그때 남자가 핸들을 잡은 손목이 눈에 들어왔다.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손목. 그곳에 붉은색 화상 흉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내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무섭게 산길을 따라 육중한 검은색 SUV 세 대가 들이닥쳤다. 차들은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양복의 짧은 머리, 험악한 인상이 누가 봐도 평범한 신도는 아니었다. 주지 영감 어디 있어? 선두에 선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품에 안은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눈이 나와 내 품의 아이에게 꽂혔다. 어이, 거기 꼬마 스님. 그 애기 이리 넘기시지.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때 법당 기둥 뒤에서 스님이 걸어 나왔다. 부처님 도량에서 무슨 행패인가.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었다. 사내들이 움찔하며 멈춰섰다. 대장격인 사내가 건들거리며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영감님 말로 할 때 애 넘기시오. 우린 저의 아비한테 받을 빚이 있어서 온 거니까. 빚이라니. 아이에게 무슨 빚이 있겠는가. 죄 지은 자는 이미 떠났고 이곳에는 의탁할 곳 없는 어린 생명만 있을 뿐이야. 아, 말 길게 하지 맙시다. 그냥 데려가면 그만이야. 사내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덩치들이 일제히 법당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주장자를 바닥에 쿵 하고 내리찍었다. 단순한 나무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한 파동이 마당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이 산을 제 발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스님의 눈에서 서슬 퍼런 기광이 뿜어져 나왔다. 평소에 온화한 노스님이 아니었다. 마치 사천왕이 강림한 듯한 위압감에 사내들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췄다. 깡패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늙은 스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장 사내가 입맛을 다시며 한 발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이 산을 완전히 포위할 거다.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 밥줄 끊기기 싫으면 얌전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놈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차에 올라탔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들이 사라졌지만 그건 철수가 아니었다. 절 입구를 봉쇄하러 가는 것이었다. 산사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놈들이 물러간 후 나는 아이를 요사체로 옮겼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과 앙상한 손목이 애처로웠다. 도대체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스님은 탕약을 다려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가득 쌉싸름한 약 냄새가 퍼졌다. 스님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약물을 아이 입에 흘려넣었다. 스님,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까 다녀간 사내는 누구고요?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0년 전 내가 속세의 연을 끊지 못하고 잠시 거두었던 제자였다. 머리가 비상하고 욕심이 많은 놈이었지. 제자요? 그래. 법복을 입혀주려 했으나 놈은 부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탐했다. 결국 사법고시를 보겠다며 산을 내려갔지. 그 뒤로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저런 악귀들을 몰고 올 줄은 몰랐구나. 검사라니. 그렇다면 아까 그 사내는 쫓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비리 검사였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놈들이 노리는 건 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비가 살기 위해 자식을 담보로 맡긴 게야. 저 아이 몸 어딘가에 놈들의 치부를 드러낼 증거가 있을 게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식을 미끼로 썼단 말인가. 스님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인과응보. 10년 전 내가 놈을 더 단단히 붙잡지 못한 탓이다. 그 업이 돌고 돌아 이 아이에게까지 미친 게야. 그때였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갈을 밟는 소리였다. 스님이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입에 검지를 갖다 댔다. 쉬쉿. 불을 꺼라.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놈들이 벌써 침투를 시작한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 쪽을 노려보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문고리 쪽으로 움직였다. 스님이 소리 없이 일어나 벽에 걸린 주장자를 쥐었다. 드르륵.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번뜩이는 금속성의 빛이 보였다. 칼이었다. 놈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밤을 틈타 아이를 납치하거나 제거할 셈이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스님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탓! 기합 소리와 함께 주장자가 허공을 갈랐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침입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였다. 놈은 손에 든 칼을 놓치고 손목을 부여잡았다. 나는 재빨리 달려들어 놈의 몸을 덮쳤다. 누구냐? 놈은 생각보다 날쌔다. 내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는 순식간에 몸을 빼냈다. 고통에 숨이 턱 막혔다. 놈은 다시 칼을 집어들려 했지만 스님이 앞을 가로막았다. 살생을 하러 온 것인가? 비키시오 노인장. 다치고 싶지 않으면. 복면 사내가 살기 어린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스님은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하더니 주장자 끝으로 사내의 단전과 명치를 연달아 찔렀다. 컥! 사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기절한 것이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저앉았다. 평생 예불만 드리던 내가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이야. 묶어라. 놈들이 이것으로 끝낼 리 없다. 스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다. 밧줄을 가져와 놈을 꽁꽁 묶는 동안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란통에 아이가 깬 모양이었다. 나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무서워하지 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조그만 헝겊 주머니였다. 아빠가 이거 스님 주라고 했어요. 가녀린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스님이 말한 그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밤 이 절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될 운명이었다. 밖에서 수신호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실패했으니 이제 떼거지로 몰려올 차례였다. 포박된 침입자는 이를 갈며 우리를 노려보았지만 스님이 혈도를 짚어놓은 탓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건넨 낡은 헝겊 주머니를 꽉 쥐었다. 그 안에 든 USB가 손바닥을 차갑게 찔러왔다. 이것 하나 때문에 산문이 짓밟히고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스님, 놈들이 이걸 노리고 온 겁니까?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스님은 침입자의 품을 뒤져 무전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3조 응답해라. 상황 종료됐나? 3조. 스님은 무전기의 전원을 끄고 바닥에 내려놓으며 깊은 주름이 패인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자들의 치부가 들어있을 게다. 아이의 아비가 검사였다고 했지? 아마도 놈들이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과 정관계 로비 장부를 빼돌려 보험으로 삼으려 했을 테지. 썩은 고기엔 파리가 꼬이는 법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고작 산속에서 불경이나 외던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진실이었다. 그때 갑자기 요사체의 형광등이 팥하고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다. 전기를 끊었군요. 나직하게 내뱉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던 희미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사방은 암흑천지였다. 산속의 어둠은 도시의 밤과는 질감이 달랐다. 빛 한 점 없는 먹물 같은 어둠 속에서 청각만이 곤두섰다. 사박. 마당에 깔린 마사토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발소리가 요사체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서 비릿한 기름 냄새가 났다. 놈들이 불을 지를 작정인가 봅니다.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느릿한 거동은 온데간데 없었다. 스님은 아이를 내 등에 엎혀주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포대로 아이를 단단히 묶어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뒷산 암자로 피해야 한다. 스님은요? 같이 가셔야죠. 나는 여기서 놈들의 시선을 묶어둘 것이다. 이 늙은이가 미끼가 되어야 너희가 살 길이 열려. 말도 안 됩니다. 저 혼자 도망가라니요. 어리석은 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단순한 쇠붙이인 줄 아느냐? 저것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으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친다. 대의를 생각거라. 스님의 호통이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스님의 결연한 눈빛을 보니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나는 포대를 가져와 아이를 등 뒤에 단단히 결박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내 목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물건이랑 애 새끼 내보내. 3분 준다. 안 나오면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놈들의 협박과 함께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 하나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요사체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다행히 놈들의 주력 병력은 정문 쪽에 몰려있는 듯 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절의 구조를 모르는 놈들이라도 산을 포위하는 기본 전술쯤은 알고 있을 터였다. 뒷마당 장독대 뒤로 몸을 숨기며 이동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 2개가 튀어나왔다. 여기 쥐새끼들이 있다.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눈이 부셔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린 순간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뿡!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쇠파이프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장독 뚜껑을 박살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밤 공기를 찢었다. 나는 등에 업힌 아이가 다칠세라 몸을 웅크리며 앞으로 굴렀다. 이 어린 놈이. 사내 하나가 군홧발로 내 복부를 걷어찼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턱 막혔다.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스님에게 빗자루질과 물지개를 지며 단련된 하체였다. 사내가 다시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스님이 가르쳐준 호신술, 아니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본능이었다. 내 어깨로 놈의 명치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컥! 예상치 못한 반격에 사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 틈을 타 다른 사내가 내 뒷덜미를 낚아채려 했다. 나는 몸을 비틀어 놈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장독 조각을 집어들었다. 오지 마. 다가오면 찌를 거야. 내 서슬 퍼런 외침에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다. 승복을 입은 어린 스님이 살기를 띠고 덤벼들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무전 연락을 받고 달려온 다른 놈들이 합세하며 우리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5명. 손에는 강목과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등 뒤에는 담벼락 앞에는 흉기를 든 장정 5.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아이는 내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미안해. 형이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려는 순간 요사체 지붕 위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날다람쥐처럼 뛰어내렸다. 탓! 회색 승복 자락이 허공에서 펄럭였다. 스님이었다. 스님은 착지와 동시에 주장자를 휘둘러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머리통을 가격했다. 빡! 단단한 박달나무 주장자가 놈의 두개골을 울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아이를 데리고 뛰라고 하지 않았느냐. 스님은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주장자를 잡은 스님의 손등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놈들이 스님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호, 늙은이가 제법인데? 하지만 노인네 혼자서 우릴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처님 앞을 피로 물들이려는 축생들에게 자비란 없다. 스님은 주장자를 비스듬히 세우며 자세를 잡았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치 무사와도 같은 자세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지 않았다. 쪽수로는 놈들이 우세했지만 기세는 스님이 압도했다. 스님은 칠순이 넘은 노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다. 놈들이 휘두르는 강목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피하고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스님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한 놈이 스님의 시선을 끄는 사이 뒤에서 접근한 놈이 야구방망이로 스님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윽! 스님이 짧은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다. 스님! 오지 마라. 어서 가. 산신각 뒤편 비밀 통로로 가란 말이다. 스님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주장자를 휘둘러 접근하는 놈의 정강이를 부러뜨렸다. 산신각 뒤편 비밀 통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이 절에 10년을 살았지만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저 늙은이가 시간을 끌고 있어. 야, 2명은 저 꼬마놈 잡아. 늙은이는 내가 끝장낸다.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칼을 꺼내들며 스님에게 다가갔다. 나머지 2명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내가 망설이면 스님의 희생은 물거품이 된다. 나는 이를 악물고 산신각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등 뒤에서 스님의 기합소리와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제발. 가파른 돌계단을 4발로 기어오르듯 달려 산신각에 도착했다. 뒤를 돌아보니 요사체 쪽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놈들이 기어이 불을 지른 것이다.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고 그 불길 속에서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산신각 뒤편으로 돌아가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 숲을 헤쳤다. 스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손으로 바위벽을 더듬거렸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아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아, 저기. 아이가 가리킨 곳은 큰 바위 틈새, 덩굴 식물에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구멍이었다. 어른은 통과하기 힘들지만 아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저기가 스님이 말한 비밀 통로인가? 그때였다. 산신각 계단 아래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쥐새끼들 어디로 숨었어? 놈들이 벌써 쫓아온 것이다. 나는 아이를 먼저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나도 몸을 구겨 넣으려는 찰나 발목에 차가운 손길이 닿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투성이가 된 얼굴의 사내가 내 발목을 잡고 씩 웃고 있었다. 찾았다. 사내의 누런 이빨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반대편 발로 놈의 얼굴을 걷어찼지만 놈은 좀비처럼 내 발목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끌어당겼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던 몸이 다시 밖으로 끌려나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구멍 안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쑥 튀어나와 내 멱살을 잡아당겼다. 들어와. 낯선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아이는 아니었다. 이 좁은 동굴 안에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들어와.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늘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마당에 낙엽이나 쓸던 절의 허들의 질꾼 박처사였다. 나는 놀랄 겨를도 없이 그의 소나기 힘에 이끌려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놈이, 내 발목을 잡고 있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따라 들어오려 했다. 박처사는 내 몸을 등 뒤로 휙 던지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놈의 앞면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퍽! 수박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놈의 몸이 동굴 밖으로 튕겨나갔다. 박처사는 지체 없이 입구 옆에 있던 썩은 나무 기둥을 발로 찼다. 그러자 위장되어 있던 바위 덮개가 쿠궁하는 소리와 함께 입구를 틀어막았다. 한 줌의 빛마저 사라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헉! 헉!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둠 속에서 성냥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박처사가 낡은 기름 램프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주황빛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멍청하고 순박한 표정이 아니었다. 눈빛은 형형했고 인매는 단호했다. 박처사님? 말씀을 하실 줄 아셨습니까? 그는 평소 벙어리 흉내를 내며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박처사는 피 묻은 내 발목을 살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목숨을 아끼는 길이지. 스님께서 자네를 부탁하셨네. 스님은요? 스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처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램프를 들고 앞장섰다. 따라와라. 여기서 지체하면 놈들이 다이너마이트라도 들고 와서 입구를 날려버릴 거다.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잠든 아이를 고쳐 업고 박처사의 뒤를 따랐다.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방공호 같기도 했고 옛 스님들이 수행하던 토굴 같기도 했다. 습한 공기 속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흙 냄새가 진동했다. 처사님 정체가 뭡니까? 스님과는 무슨 사이시고요? 한참을 걷던 박처사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10년 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스님께서 나를 거둬주셨지. 나는 스님의 그림자였다.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통로를 정비하고 때를 기다려온 거야.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은 피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아까 보여준 발차기 솜씨로 보아 그 역시 평범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아님이 분명했다. 동굴은 끝없이 이어졌다. 미로처럼 갈래 길이 나왔지만 박처사는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았다. 벽에는 군데군데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였다. 해열제가 시급했다.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왔다. 박 처사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비상식량과 구급상자, 그리고 낡은 무전기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스님과 박 처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날을 대비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처사는 능숙하게 구급상자를 열어 아이에게 주사를 놓았다. 진통제와 해열제다. 급한 불은 껐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내 말에 박 처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낡은 라디오에 전원을 켰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인근의 한 사찰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사찰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들었느냐? 원인 불명이라고 하지. 놈들이 이미 손을 쓴 거야. 경찰? 지금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만나면 우린 그 자리에서 놈들에게 넘겨질 거다. 저 아이 아비가 왜 죽었는지 잊지 마라. 그놈들은 법 위에 있는 놈들이야. 절망적이었다. 세상 천지가 다 놈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 산을 넘어가면 국도가 나온다. 거기서 내 지인의 트럭을 타고 서울로 잠입할 거야. 방송국이든 인터넷이든 이 USB를 터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으로 가야 해. 박 처사는 배낭을 챙겨 매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스님께서 목숨을 바쳐 지킨 시간이다. 헛되이 할 셈이냐? 스님이라는 단어에 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다.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나온 통로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어. 놈들이 기어이 입구를 뚫고 들어온 것이다. 동굴 아니라 소리가 증폭되어 바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뛰어. 박 처사가 소리쳤다. 우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어깨가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손전등 불빛들이 춤을 추며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한참을 달렸을까 전방에서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우리는 덩굴을 헤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곳은 절 반대편 산등성이에 깎아지른 절벽 아래 도로변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로만이 희게 빛나고 있었다. 성공했다. 박 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로 쪽으로 내려가려 할 때였다. 번쩍.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에 우리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 들고 꼼짝 마라. 확성기 소리와 함께 도로변 숲속에서 무장한 병력들이 튀어나왔다. 경찰 특공대 복장을 한 자들이었다. 나는 반가움에 소리칠 뻔했다. 살았다. 경찰이에요. 박 처사님,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박 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니야. 저놈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다. 네. 자세히 보니 그들의 복장은 경찰 특공대와 비슷했지만 명찰도 계급장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 나왔다. 아까 절 마당에서 스님을 협박하던 그 깡패 두목이었다. 쥐새끼들이 용케 여기까지 기어 나왔네.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 놈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고생들 했어. 이제 그 물건 넘기고 편히 쉬러 가자고. 함정이었다. 놈들은 우리가 이쪽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쪽 절벽 위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졌다. 위아래가 완전히 포위된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박 처사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내가 길을 뚫겠다. 너는 기회를 봐서 도로 아래 계곡으로 뛰어내려. 물살이 세지만 살 확률은 그게 더 높아. 처사님. 가라. 어서. 박 처사가 고함을 지르며 놈들을 향해 돌진했다. 무모한 돌격이었다. 총을 든 놈들이 박 처사를 향해 조준했다. 탕.
탕.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박 처사의 몸이 춤을 추듯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처사님. 내 비명소리가 메아리쳤다. 쓰러진 박 처사의 등 뒤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놈들은 쓰러진 박 처사를 밟고 지나쳐 나에게 다가왔다. 두목이 내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자, 이제 꼬마 스님 차례네. 그거 내놔. 나는 품속에 USB를 움켜쥐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전신이 떨렸다. 도망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때 도로 끝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덤프트럭 한 대가 놈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굉음과 함께 놈들의 시선이 트럭으로 쏠렸다. 이건 또 무슨 변수란 말인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덤프트럭에서 내린 사내는 덩치가 산만했다. 그는 손에 든 엽총을 공중에 대고 발사했다. 탕! 어떤 놈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그는 박 처사가 언급했던 지인인 듯 했다. 갑작스러운 엽총 소리에 놈들이 주춤하며 엄폐물 뒤로 숨었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쓰러져 있던 박 처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 내 바짓단을 잡아당겼다. 가! 어서 뛰어내려. 박 처사의 입에서 픽거품이 일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나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눈물을 흩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도로 난간을 넘었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 그리고 거세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뿐이었다. 뒤에서 놈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저 새끼 잡아. 쏘라고. 타타탕. 총알이 난간에 튀어 불꽃을 일으켰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나무아미타불. 차가운 밤 공기가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짧은 부유감 끝에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강타했다. 풍덩. 숨이 턱 막혔다. 거센 물살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류로 내동댕이 쳤다. 나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를 놓치면 끝이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절벽 위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놈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내려갔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젖은 승복은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어느 강가 갈대숲에 처박혀 있었다. 형아. 아이가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공포와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주머니를 확인했다. USB는 방수팩에 쌓여 무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 아버지가 남겼다는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전화번호와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다. 디일보 사회부 이정훈 기자. 우리는 갈대숲을 헤치고 나와 국도변을 걸었다. 지나가는 차들은 흑투성이 승복을 입은 어린 중과 꼬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쳤다. 한참을 걸어 낡은 휴게소에 도착했다. 나는 가게 주인에게 사정해 전화를 빌렸다. TV 뉴스에서는 어젯밤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어젯밤 발생한 사찰 화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해당 사찰의 관리인 박모 씨와 동자승이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지 스님을 살해하고 방화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짓말. 나는 수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놈들은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스님과 박 처사님의 희생을 살인과 방화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분노로 눈앞이 붉어졌다.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끊겼다. 여보세요? 이정훈 기자님 맞습니까? 저는. 잠깐. 말하지 마. 너 지금 어디야? 뉴스 봤어? 너희가 범인으로 몰렸다고. 기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남기신 거요.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로 와야 해. 내가 있는 방송국 로비로 바로 들어와. 거긴 보는 눈이 많아서 놈들도 함부로 못해. 지금 당장 올 수 있겠어? 가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니 식당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신고를 하는 것이다. 도망치자. 우리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지나가던 화물 트럭 짐칸에 몰래 올라탔다. 트럭은 매연을 내뿜으며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불빛들이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트럭이 신호 대기로 멈춘 사이 우리는 짐칸에서 뛰어내렸다. 광화문 광장 근처였다. 방송국까지는 걸어서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내 얼굴과 아이의 사진이 현상수배라는 글자와 함께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옷자락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저기 저 아이. 뉴스에 나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걸음을 재촉했다. 방송국 건물이 눈앞에 보였다. 로비의 환한 불빛이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다. 저 문만 통과하면 된다. 저 안에 이정훈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송국 정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놈들이었다. 놈들은 경찰차 옆에서 경찰들과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권력마저 놈들의 편이었다. 형아, 저 아저씨들. 아이가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뒷문도 주차장도 이미 놈들이 깔려있을 게 분명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공중전화 카드로 걸었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였다. 나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꼬마 스님.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 놈들의 우두머리였다. 용케 서울까지 왔군. 하지만 거기가 끝이야. 내가 방송국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면 이 기자는 죽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송국 2층 유리창을 보았다. 그곳에 이정훈 기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선택해라. 순순히 USB를 넘기고 아이와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아니면 내 눈앞에서 기자의 목이 따이는 꼴을 볼지. 절망적이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고립되어 있었다. 3분 준다. 건너편 횡단보도로 건너와라. 허튼 수작 부리면 아이도 기자도 끝이야. 전화가 끊겼다.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며 비웃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나를 믿고 있었다. 스님도 박 처사님도 나를 믿고 목숨을 던졌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품속에서 USB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다. 저를 떠나기 전 스님이 챙겨주셨던 아주 작지만 강력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제 도박을 걸 시간이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찰나 나는 걸음을 멈췄다. 도로 한복판. 내 앞에는 놈들이, 등 뒤에는 영문을 모른 채 신호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시민과 차량들이 있었다. 놈들은 당황했다. 인파가 드문 골목으로 유인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미친 새끼, 거기 안 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의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했다. 총이나 칼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놓고 등 뒤로 밀었다. 형아, 뒤로 물러나 있어.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사람들 틈으로 뛰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스님께서 마지막 순간 내 손에 쥐어주신 것. 그것은 무기도 폭탄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염주알 하나였다. 이것은 뇌병목으로 만든 염주다.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지. 사악한 기운을 쫓을 때 쓰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나는 염주알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놈들을 향해, 아니, 이 광장 전체를 향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토해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나의 외침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이 되어 광장의 소음을 뚫었다. 여기 어린아이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중에서 수련했던 사자후였다. 퇴근길에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승복을 입은 어린 스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하는 모습. 이보다 더 강력한 시선 집중은 없었다. 저 새끼 임마가. 당황한 두목이 소리쳤다. 사내 셋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야, 칼이야. 저 사람들 뭐야?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선두에 선 놈이 내 복부를 향해 칼을 찔러 들어왔다. 나는 몸을 비틀어 칼날을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하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염주알을 쥔 주먹으로 놈의 인중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딱딱한 나무 염주가 놈의 급소를 강타했다. 놈은 외마디 비명도 없이 눈을 까뒤집으며 도로 위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놈이 쇄도했다. 나는 발차기로 한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다른 놈이 휘두른 주먹의 앞면을 강타당했다. 입안이 터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죽여. 보는 눈이고 뭐고 그냥 죽여서 차에 실어. 두목이 이성을 잃고 고함쳤다. 놈들이 쓰러진 나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나는 몸을 웅크려 급소를 방어했지만 의식이 전멸하듯 가물거렸다. 그때였다. 그만두지 못해. 누군가 뛰어들었다. 양복 입은 회사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쓴 채 달려들었고 데이트하던 커플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당신들 뭐야? 깡패야? 다 찍고 있어. 얼굴 다 찍혔다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놈들은 주춤했다. 어둠 속에서의 폭력은 그들의 전공이었지만 대낮같이 환한 조명과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들도 무력했다. 비켜. 공무 수행 중이다. 두목이 경찰 신분증 같은 것을 흔들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웃기지 마. 공무원이 애를 때려. 경찰 불러. 진짜 경찰 부르라고. 군중의 힘.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방패였다. 나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방송국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야. 방송국 2층 로비. 이정훈 기자는 창문 너머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광화문 앞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검은 양복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어린 스님이 있었다. 저 미친. 이 기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판을 깔아준 것이다. 지금 저 소란을 이용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앉아있어. 움직이면 찌른다. 그를 감시하던 놈이 칼을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다. 밖의 상황 때문에 놈도 동요하고 있었다.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꽉 쥐었다. 놈이 다시 창밖을 쳐다보는 0.1초의 순간 이 기자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만년필을 놈의 허벅지에 꽂아버렸다. 아!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사이 이 기자는 놈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발로 차버리고 로비 중앙에 있는 주조정실 직통 마이크를 향해 달렸다. 평소에는 안내 방송용으로 쓰이는 것이었지만 비상시에는 건물 전체 그리고 외부 대형 전광판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잡아! 저 새끼 잡아!
다른 감시역들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거리는 10m. 이 기자는 헐떡이며 마이크 앞에 도착했다. 스위치를 5N으로 올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아니,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광화문 앞을 봐주십시오. 삐잉 마이너스 하는 하울링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방송국 건물 내외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도로 위에서 맡고 있는 아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D그룹 회장과 현직 검찰총장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청부 살인 교사 녹취록. 광장의 대형 전광판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방송국 로비의 CCTV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주조정실에 누군가간 정의감을 가진 엔지니어가 그를 도운 것이다. 화면 속에서 이 기자는 놈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소리쳤다. 저들이 살인자입니다.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증거는 증거는 저 아이 손에. 쾅. 화면 속에서 놈들이 이 기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방송은 끊겼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광장은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거대한 용광로처럼 끌어올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경악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살기로 변했다. 저 새끼들이 범인이네. 잡아. 성난 군중이 파도처럼 놈들을 덮쳤다. 두목은 뒷걸음질 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을 꺼내려 했지만 누군가 던진 가방에 맞고 쓰러졌다. 이어서 수십 명의 시민이 그를 짓눌렀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군중 틈에서 아이가 울며 뛰어왔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다. 아니, 설사 가짜가 섞여 있다 해도 상관없었다. 이미 수천 명의 목격자와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품속에서 피 묻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나를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산화하신 스님과 박처사님이 보내주는 마지막 배웅의 불빛 같았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어둠이 아닌 안도의 잠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소독약 냄새였다. 깨어났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붕대를 칭칭 감은 이정훈 기자가 링거대를 짚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얼마나 잤습니까? 꼬박 사흘. 의사 말로는 과로에 영양실조 타박상까지 겹쳐서 안 죽은 게 기적이라더군.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다시 누웠다. 이 기자가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총장과 D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광화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한 어린 스님과 시민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쾌거로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선 그 거만한 검사 출신 두목과 고개를 숙인 재벌 회장의 모습이 비쳤다. 10년 묵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썩은 뿌리가 드디어 뽑혀나간 것이다. 세상이 뒤집혔어. 내가 가져온 USB 덕분에 정관계 로비 명단이 싹 다 나왔거든.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진짜 인과응보지. 아이는요? 그 꼬마는. 걱정 마.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오긴 했는데 녀석이 너랑 떨어지기 싫다고 어찌나 울어대던지. 당분간은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니 링거를 꽂은 작은 손이 내 환자복 소매를 꼭 쥐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퇴원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산으로 향했다. 까맣게 타버린 폐허가 된 절터. 매캐한 탄 냄새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검은 숯덩이로 변한 기둥들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요사체도 법당도 스님이 늘 앉아 계시던 마루도 모두 사라졌다. 형아.
우리 집 다 없어졌네. 아이가 울먹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잿더미 속을 걸어 대웅전이 있던 자리로 갔다. 그곳에는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은 그을음만 잔뜩 묻은 작은 석불 하나가 앉아 있었다. 나는 챙겨온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렸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나는 타버린 요사체 자리에서 흙 한 줌을 쥐었다. 그곳에 스님의 온기와 박처사님의 땀방울이 섞여 있을 터였다. 슬퍼하지 마라. 환청처럼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절은 나무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지. 건물이 탔다고 법이 타겠느냐. 인연이 닿하여 흩어진 것뿐이니 집착하지 말거라.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박 처사님이 숨을 거둔 도로변 절벽 아래에는 누군가가 국화꽃 다발을 놓아두고 갔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묵념했다. 형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아이가 내 올려다보며 물었다. 갈 곳 없는 고아둘. 세상은 우리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현실은 당장 잠잘 곳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디든 갈 수 있어. 스님이 그러셨거든. 발길 닿는 곳이 곧 수행처라고. 나는 잿더미 속에서 굴러다니던 숯검댕이 묻은 낡은 목탁 하나를 주워들었다. 톡톡. 맑고 청아한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마도 이 소리만큼은 태우지 못했다. 가자.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잿가루를 날려보내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머지않아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꽃이 필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업의 고리를 끊어낸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산 아래 세상을 향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